이부 형사가 이제 그 새진보정당 서울위가 주최하는 그 간담회인데요. 간담회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까칠한 말씀 하지 마시고 아주 정답게. 근데 이제 간자는 또 한자를 찾으니까 간절할 간자. 그렇지만 간절히 원하는 바는 또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항상 여성을 먼저 이정미 전 최고위원. 시간 또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던 유시민 전 대표. 근데 저는 원래 이게 사회 체질이 아닌데요. 형들이 제보고 사회를 해가지고 제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현재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제 직책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어쨌든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진보 정치 연절이 한 20년 서성거리다가 그 과거에 민주노총과 진보 신당으로 공직출마한 국회의원 그냥 3번이나 출마했고 그 앞으로 짬밥이 있었는데 지난번 4.12 총선 때 그 출마도 못하고 이게 동부의 그 저격에 당해가지고 사과했던 박창환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라고 했고 또 뭐 아마 이제 두 분이 쭉 지역을 또 이미 다니셔가지고 저희들이 뭐 두 분 하기 전에 아마 이제 서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이제 또 하셨고 또 생각이 계획을 갖고 계실 테고 또 오늘 아까 그 민주노총 13층 회의실에서 뭐 창당, 그다음에 당명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정미 대변인께서 그때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상황도 좀 따끈따끈한 얘기들을 알고 계실 테고 해서 우리 유 대표님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먼저 아마 우리 이정미 전 최고께서 말씀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유 대표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질문 이런 것들 있으면 서로 말씀 정답게 나누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2달 전에 우리가 여기서 혁신선본 출범식을 했던 일이 참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새로운 정당의 길로 또 나서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삶의 역정이 다 다양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 당이 나의 마지막 당이 되기를 원하시며 통합진보당에 함께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한 12년 동안 정말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정말 이 당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12년 동안 함께했던 그 정당을 떠난 혹은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아니면 아직도 갈등 중인 이런 당원들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며칠 동안 지금 지방 출장들을 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우리와 함께할 예비 당원님들을 쭉 뵙고 있는데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결심을 하고 이 길로 나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마치 제가 이제 피골이 상접하고 막 너무 우울한 얼굴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짠하고 나타나서 막 해맑게 웃고 있으니까 도대체 그렇게 안 힘드셨냐고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붙잡는 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진보정치를 선택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정말 이 고통받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려고 진보정치의 길을 나선 것이다.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되는 내가 행복하지가 않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듭시다라고 그런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상 참 반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제 탈당 기자회견을 할 때는 마음이 무척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원망도 미련도 없이 우리가 가야 될 행복한 진보정치에 꿈만 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사실 이제 한 1년 동안 통합에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이제 모색하면서 왔는데 이제 그분들이 없는 우리들만 하는 새로운 정당에 우리가 같이 이 앞으로의 생활을 함께 해나가게 됐을 때 또 다른 갈등이 없으리란 법이 있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 반목하고 또 갈라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그런 확신이 있냐, 이런 정말 두려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제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정말 전투를 같이 치렀다. 그러니까 어떤 애정보다 제가 알기로는 전우회가 가장 뜨거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전투를 치르면서 이렇게 다져진 전우회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각자 다른 길을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단순히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반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다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통의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과 이런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이렇게 어떤 방법의 차이가 있다. 이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정말 솔직하게 다 드러냈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아마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지레짐작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지난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만들었던 과정처럼 난 정말 그때 너가 이럴 줄은 몰랐다. 너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의 차이가 있는 점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함께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격렬하고 격조롭게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커다란 차이거나 좁혀질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든가, 그리고 상당한 오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때까지 이제 아닌 것을 거부한 것까지는 함께 했는데 새 길을 떠날 때 어떤 공통의 가치관, 어떤 공통의 지향점을 가질 것인가와 관련해서 상당한 수준에서의 합의를 저는 이뤄냈다고 봅니다. 회의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4가지 정체성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만들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에 기반한 그런 대중정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실 노동 기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 중심, 노동 기반, 제가 이 얘기를 좀 공들여서 말씀드리는 건 이후에 당명사도 또 지켜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굉장히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노동 중심성이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을 떠올리면 그려지는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공장에 빨간 투쟁조끼를 입고 항상 이제 그 앞에서 뭔가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라고 하는 이런 영상이 딱 있으십니다. 물론 그러한 조직된 노동자를 기반으로, 그 조직된 노동자들을 발판으로 진보 정당을 키워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분들의 어떤 그 진보 정치를 향한 열정이나 그 토대를 잃지 말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삶의 양상은 굉장히 지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특히 20, 30대 청년 실업자들, 청년 고용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그런 사회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 대다수 일하는 사람들의 이 다양한 노동 형태를 다 끌어안고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진보 정치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권을 찾고 있지 못한 서구의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노동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첫 번째 어떤 권리이고 인권이었는데,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노동 상권조차가 21세기에도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회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노동자들이 어떤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에 이 진보 정치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노동에 기반한 대중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다. 한국 사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그 작년에 저희가 진보 대통합을 이루고자 했을 때 단순히 진보 정치의 정치 세력들 간의 통합을 뛰어넘는 더 많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 진보 정당 안으로 함께 하면서 이 당을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간의 진보대 통합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유시민 대표님은 통합될 때까지 1년 동안 문 밖에서 이제 기다리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저 진보대 통합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기대를 접고 소위 진보 시즌2라는 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합진보당에서 나타난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던져버렸어야 될 구태 그리고 이 정파 중심의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냥 그대로 온전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그런 더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그런 분들이 이 당의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정파가 순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 당의 정책과 그 내용들을 좀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당의 수많은 의사결정 구조에 당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자라고 하는 합의를 모든 정파를 대표하셨던 분들이 다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보의 가치, 지향하고 있는 진보의 가치가 21세기 현대사회에 맞게 더욱더 확장되어져가는 이런 길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미래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보다 더 현대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또 합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한국 사회에 유 대표님이 어쨌든 한국 사회 보수영당 구조로 안 되고 한국 사회 또 한 측을 담당할 왼쪽을 담당하는 제3의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진보 정당과 함께 하셨던 그 뜻을 상당수의 국민들이 아직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 대표 정당으로 우리 위치를 자리매김하자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당의 어떤 정체성을 합의를 해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통합진보당이 아니어서 나왔는데 그럼 너네들은 통합진보당이랑 뭐가 다르냐? 뭘 혁신한다는 거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애초에 통합진보당을 만들 때 우리가 가졌던 꿈,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의 원칙과 가치는 잃지 않되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 집회 현장에 가서 맨날 손이나 잡고 눈물이나 흘려주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시켜 줄 수 있고 그분들의 삶을 실제로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정치적 힘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은 항상 소수의 정당이고 무언가를 지향만 하고 있는 정당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정당,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대중적 진보정당을 하자는 게 통합진보당 애초에 창당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창당 목적이 이제 이 통합진보당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통합진보당은 그것을 할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저희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서 이 당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없는 통합진보당을 떠나서 진짜 우리가 원래 이루려고 했던 대중적 진보정당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포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첫 번째가 이 당을 언제 만들 거냐. 지금 새 진보정당 추진회의라고 이제 모여 있는데 이런 임의적인 정치 조직을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 관련해서 오늘 중앙운영위원들과 전국의 대표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을 한 것은 더 이상 창당을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도 있으셨습니다. 금방 당 하나 만들었다가 그 당 쪼개고 또 나와가지고 쪼개고 나온 사람들끼리만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거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차근차근 우리 주변의 지지자분들을 다 모셔와서 그렇게 해서 정당을 좀 제대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냥 판단한 것은 무엇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더 좋은 진보정당,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하자고 당을 막 나오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진보정당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또 새롭게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 많은 당원분들을 빨리 좋은 집에 모셔와야 됩니다. 거리에 세매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자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2012년 이번 대선만큼은 반드시 이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권교체에 기여하는 그런 정당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당을, 그러한 역할을 여전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이 대선 국면 안에서 책임있게 그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정당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진보정당에 더 함께 하셔야 되고 더 많이 모셔야 될 분들을 위해서 이 정당은 완성태가 아니라 이번 대선 과정까지 이 역할을 1차적으로 수행해 가면서 대선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과도적 정당의 어떤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 정당을 만듭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국 운영위원들 다수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지나고 200명의 발기인들을 모아서 10월 7일 날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기인 대회 직후부터 법적 등록을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려면 5개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는 시도당 창당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6개 정도의 시도당에서 창당을 목표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결의를 밝히셨고, 나머지 지역들도 최대한 당원들을 확보해서 창준이 등록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곧바로 법적 등록이 가능한 창당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10월 21일 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깃발을 올리자.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과도적 창당이라고 해서 그냥 괜히 막 이렇게 움츠려서 창당하지 말고 정말 기세 있게 우리가 정말 이 길을 똑바로 가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선언을 해야 되는 자리만큼 한 3,000명 모여가지고 축제처럼 치러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서울당원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당 10명씩 다 이렇게 손 잡으시고 그날 일산 킨텍스로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거는 전국 운영이 전체 이제 합의로 결정이 된 사항이고, 10월 7일 창당 발기인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2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집을 지었는데 집에다가 문패를 뭘로 달아야 될 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추진회의 홈페이지가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당명과 관련된 논의는 크게 3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 이외에 당명은 안 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책임 있는 그 지도부들이 당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적 창당이니만큼 많은 분들에게 당명을 미리 딱 못 받고 시작을 하면 저 당은 그냥 쭉 가나보다 이런 느낌을 줄 우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 현재 새진보정당 추진회의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법적 등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안하시는 분들은 장점을 얘기하시고 이것이 갖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단 새진보정당 추진회의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가 이 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드러나지 않고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문제제기들이 좀 있으셨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새 당의 가치와 그리고 집약적인 어떤 그 현재 국면에서 이 새진보정당이 해결해 나가야 될 책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이름을 좀 가져보자.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의 문제이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한 어떤 복지의 과제이니 이것을 노동복지당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물론 이제 유 대표님께서 사회민주당과 같은 이런 당명에 대한 선호를 이제 표명을 하셨는데, 결국 수많은 그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 제대로 된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했던 과정은 노동의 힘에 기반했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정책을 실현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동감을 표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직까지도 이제 반감, 거부감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당원들도 상당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도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그 안을 이제 제출하신 분은 어쨌든 한국 사회의 정당명을 어떤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그러한 당명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 이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모든 의견들을 하나로 다 모아낼 수 있는 가장 폭넓은 개념이 진보라고 하는 개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가도 좋지만 진보라고 하는 당명이 꼭 진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당명으로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한 3가지 정도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온 오프라인으로 그 함께 하시는 많은 예비당원님들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뭐 추석 연휴 기간이라 하더라도 뭐 집에서 고스톱 치시면서도 많이 얘기해 보시고 그러면서 10월 7일까지 발기될 때까지 좀 의견을 수렴을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대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고 했는데 그 능동적 대응이라고 하는 방식이 후보를 적극적으로 내서 하는 거냐, 우리가 꼭 후보를 내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가장 팽팽하게 이 의견이 딱 갈리는 대목이 대선 후보 문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진보가 통합진보당이 이제 그 구당권파의 어떤 패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열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사정이지만 국민들 눈에 보이기에는 진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굉장히 무능력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 굉장히 정말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 대로 다 보인 거 아니냐. 그럴 때 이번 대선에서는 오히려 후보를 내는 방식보다는 정권교체에 정말 밑바닥에서 잘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이번에 권력교체가 단순한 권력교체가 아니라 진보적 권력교체를 한다고 할 때 그 진보적인 정책을 국민들의 삶을 보다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고 그것이 함께 수용될 수 있는 정치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후보를 내고 그 후보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책임성을 또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정권 교체에 또 제대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언제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고 오늘 토론 시간에도 또 적극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0월 7일 발기인 될 때까지 각 지역 단위별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발기인 대에 후보를 내면 내는 대로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발기인 대에서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21일 저희들이 그 창당 대회를 하는 날 이후 행사로 후보 선출대까지를 해서 그 이후에 야권연대 프로그램에 우리가 또 함께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서울의 모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갖춰져 갈지 잘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새로운 진보정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이런 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들을 내주시고 마음을 모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새 길을 가는데 꼭 같이 승리하는 길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정미 대변인께서 왜 헌집 버리고 새집 지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니면 그전부터 쭉 논의되어 왔던 우리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 당의 정체성,
그 다음에 지금 또 창당 과정의 그 2단계 창당의 성격,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 전술 뭐 아주 다양하게 당명까지 쭉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이 나중에 다른 분 말씀을 다 듣고 그때 질문을 하신 게 좋겠죠. 이제 방금 우리 이제 강동원 의원께서 오셨는데 저는 이분을 전번에 구로구민회관에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야 신석기인지 구석기인지 너 인자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만 하시고 말씀을 나중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원입니다. 금방 또 이제 구석기, 신석기 했는데요. 오늘 또 석기 이기고 왔습니다. 네. 오늘 지금 문방위 회의가 조금 전에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이동통신 요금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하 요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입증시키고 그러고 왔습니다. 진행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고맙습니다. 예, 전 앞에서 이제 이정미 대변인께서 충분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제일 마음에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행복해야 행복을 느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자고 얘기할 수가 있지.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나하고 같이 행복한 세상 만들자고 하겠냐. 그 말이 굉장히 와닿고요. 제가 저기에 쓰던 표현하고 비슷한데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설레임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느껴야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옮겨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에서 그 의미를 느끼고 그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소신대로 옳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확신 같은 것들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 때 타인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만나고 또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슈들도 부딪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기준을 얼마나 나의 내면에서 이 결정이 떳떳한가, 이 결정을 받아준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자신있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서로 간의 이런저런 차이를 넘어서 함께 무엇인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유 대표님 이제 아까 앞에 강연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봤는데 상을 짧게 하시는 걸로 보고요. 또 시간도 많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늦게 오셨는데 이제 조금 숨을 돌리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강동원 의원님께 이제 정식으로 마이크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서로 공유하고 또 어떤 방향, 어떤 방법,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설득하고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정보를 계속 나누고 있고 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일단 우리 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그 일정들이 대선과 맞물려서 창당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그 논의 과정은 있지만 굴절없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저는 이제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좀 신경을 쓰는 대목이 그겁니다. 지금 어제 이정희 저쪽 대표,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 했고, 또 거기 저는 참 생소합니다만 윤석열 씨가 과연 그만한 제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이정희 씨를 어깨를 나란히 한다니까 참 재밌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거기는 어제 조쳤습니다.
남편이 운전자로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거 신문, 인터넷 신문 보니까 나와 있대요. 사진까지. 어찌됐든 그 통합진보당이 자기들이 노리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대권 후보를 내므로써 제 3당은 아니지만 일단은 TV 토론에서부터 모든 정책적 대결 이 부분을 선점하고 나가려고 하는 전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내부 결속을 꾀하는 아주 대선을 통해서 오로지 자기들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저께죠. 그저께 자기들 중앙위원회 회의했는데 거기서 아예 딱 발표했잖아요. 우리의 전략은 대선을 통해서 내부 결속과 더불어서 당의 진로를 확실하게 잡고 나간다. 뭐 이런 거고요. 더불어서 또 그 사무부총장 백모 씨가 딱 얘기했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로부터 국고 부족을 한 20년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하게 국민들께 더 알리고 그 사람들의 맹목적 정치 행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홍보, 알리는 차원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또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치기 쭉쭉 다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진보로서의 가치를 확실하게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 대선 전국에 90일도 못 남은 이 대선 전국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변수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 유시민 대표님 또 이정희 죄송합니다. 이정미 아무튼 우리 유시민 대표님 또 이정희 죄송합니다. 이정미 여기 두 분 오셨으니까요. 오늘 두 분께 많은 궁금사항이나 또 건의하실 건의하실 내용 이런 내용들을 두 분께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분이 짧게 또 길게 말씀을 하셨고요.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실 때 특별히 이제 답을 듣고 싶은 부분은 특정해서 말씀해 주셔야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것이라든가 질문도 좋고 자기 의견도 좋습니다. 막 섞어서 그냥 질문과 자기 주장을 가리지 않고 막 말씀을 듣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부모님, 연세 드신 부모님한테도 비례대표 뽑을 때 통합진보당 뽑아라 수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노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좀 심해요. 어차피 진보당 쪽, 진보 관련 쪽에서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거부감 같은 건 없을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그쪽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막상 갈 곳이 민주당밖에 없거든요. 이름을 만약에 노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 거부감이 상당히 좀 심하더라고요. 저의 주위에 그게 가장 좀 심하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 관련해서 만약에 새로 당을 창당을 하신다면 아까 시기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대선 후보를 지원을 할 때 아니면 자체적으로 후보를 선출한다 할 때 자체적으로 후보를 좀 내신다 그러면 상당히 거부감이 심할 것 같아요. 일단 저 자체도 그건 조금 도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후보를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원을 한다 할 때 선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중에 그냥 둘이
하신 다음에, 당합을 하신 다음에, 당합이 아니라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는 식으로 지원을 한다, 아니면 뭐 지원을 한다 하면 좀 새로 그 당을 만드신 입장에서 자세도 좀 어정쩡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도. 성북에서 왔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 부분이나 답변하셔도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그 민주당의 그 문재인 후보께서 공식적인 워딩이 그 지금 새 진보 정당 건설을 위한 저희하고는 뭔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지금 통합진보당 쪽 분들과는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워딩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공영방송 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은요. 현재 우리 새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이 추진위원회에서 그 지금 민주당과 현재 저희들 정신이 없긴 하지만 어떤 공식적인 회의를 한다든가 혹은 어떤 그 상호 간에 교류를 한다든가 이러한 과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걸 굳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어떤 논의를 하자는 어떠한 그러니까 아까 유시민 장관님 말씀을 빌리면 그 정권 교체나 뭐 이런 논의 측면에서 어떤 그런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질문했고. 예, 아니, 관련된 질문. 그러니까 질문하시죠. 예, 저도 뭐 관련된 질문에서 종로의 전승우라고 합니다. 그냥 당명과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면, 그 당명을 선정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그 선출 과정들은 어떻게 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더 듣고 뭐 유 대표님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노회찬 조준호 대표님 대표로 이제 선정되시고 난 직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 예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쨌든 10월 안까지 야권 단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구상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그쪽에서 저희들이 들은 것이 공식적인 얘기의 처음이시고 다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어쨌든 아직 정식 창당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민주당하고 그것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 단계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다만 저희들이 창당을 하고 만약에 대선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그 대선 후보는 어쨌든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명 관련해서는 오늘 일단 저희들이 1차 전국 운영위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한 것이고요. 내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회원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각 그 시도당별로 운영위원장들이 지금 다 있으시거든요. 운영위원들과 그분들을 통해서도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10월 7일 날 중앙당 발기인대 직전에 제2차 전국운영위원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가지고 당명을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고요. 대선 후보 관련해서도 지금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도 10월 7일 날 2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만약에 대선 후보를 낸다고 결정을 하면은 21일까지 그 창당 일정까지 선출 방식에 관련된 예를 들어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은 합의 추대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시도당 창당들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7일부터 21일 사이에 그것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11일 날까지 제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절차나 이런 데 대한 설명은 이제 하신 것 같고요.
민주당하고는 그냥 지금은 대화가 사실상 좀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추진회의에 두 분 공동대표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해서 인사하는 그 정도가 공식 접촉이고요.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우리도 정권교체연합 구성에 관한 의견들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현재로서는 그 두 후보가 일단 각자 뛰면서 국민들과 대화해보는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기로는 10월 말, 10월 중하순 정도 되어야 그때까지 한 달 정도 각자 뛰고 나서 여론 흐름을 보면서 서로 간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드디어 우리가 10월 21일 날 창당한다면 그 흐름 어디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때까지 창당을 서둘러서 완료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당대당으로 민주당과는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당명 문제도 아까 좀 설명이 있으셨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이 고민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당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판단의 근거를 잘 이해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할 만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적으로 합리적인가 현명한가는 논외로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선택하셔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연변에서 활동하시던 작가 중에 김학철 선생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 일제 말기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갈 무렵에 동북항일연군이라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국 홍군하고 같이 이 만주 이쪽 일대에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울 때 얘기가 그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조선의원군들, 그러니까 다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국내에 선전전을 하러 들어오는데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뭐 있어야 되잖아요. 단체 이름도 있어야 되고, 문양, 이제 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단깃발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 태극기를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을 벌입니다. 논쟁이 끝이 안 나요. 그걸 태극기를 그려서 넣어야 된다는 주장과 우리들의 새로운 깃발을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는 주장이 부딪혀서 결론이 안 납니다. 그때 이제 제 기억이 좀 희미한데 펑덕화이 팽덕회인지 누군지가 거기 와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첫째, 이 태극기에 대해서 조선인민들이 알고 있는가? 다 알죠. 3.1운동 때 전부 다 태극기 부르고 태극기 들고 만세 불렀으니까. 근데 그걸 거부한 이유는 대한제국이 만든 거기 때문에 공화주의자든 뭐 사회주의자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체들이. 근데 그 중국 홍군 그 사령관이 물어봅니다. 조선인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냐? 다 알고 있다. 그럼 그거 좋아하냐? 좋아한다. 그 답이 그러면 쓰는 게 좋겠는데. 그러니까 되게 높은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 홍보전을 나갈 때 태극기를 넣고 그 유인물을 만듭니다. 그 얘기가 제 기억이 나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대중과 대화할 때는 나의 정서, 나의 소망보다는 대중의 정서, 대중의 소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어떻게 해도 훼손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면의 힘이 강하다면,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지키고, 그리고 대중을 위해서 이 대중의 이 사람들의 소망과 취향에 내가 맞춰주자. 이것이 이제 자신감 있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공산당 예를 들어서 또 누가 보면 시비 걸지 모르겠는데, 공산당이 좋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을 할 때 작품이 그래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노동을 꼭 주장하시는 분들의 심정과 논리와 이걸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그걸 넘어서서 정말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양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호적으로 서로 논의하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들레당 좋아하는데요. 민들레당 뒤에다가 노동자 붙여갖고 민들레 노동당 약칭 민들레당 혹은 약칭 민노당 누가 될까요?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문제로 머리를 썩이고 있는데요. 근데 민들레당 하면 대박 날 겁니다. 근데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질문에 부딪힐 거기 때문에 아주 내면의 확신이 강한 주체들만이 그렇게 유연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럴 역량이 있냐 지금. 그래서 만약 우리들의 역량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판단한다면 다소 우리 자신의 소망에는 어긋나더라도 또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저는 후보를 낼 거냐 내지 말 거냐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후보를 냈을 때 부정적인 시가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통합진보당에서 이정희 전 대표가 나오니까 여기도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서 같이 싸잡아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한때 이석기, 김재현 두 사람을 사퇴시키려고 했을 때 그쪽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거는 이석기가 의원직을 사퇴해버리면은 경기 동부연합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위기가 이런 것이 사실상 되고 있었다고 얘기 듣습니다. 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가 되기 전 상황에는 지지도가 그렇게 썩 달아오르질 않았는데 후보로 결정되니까 엄청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추월하는 그런 양상까지 벌어졌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어느 조직이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하나의 계파, 하나의 정파, 그 지도자가 있을 때 소속된 조직원들은 굉장히 신바람나게 호응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침울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가 있을 때는 전국적으로 우리들도 정말 우리 후보에 대한 열망,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준동을 해서 우리 힘이 더 크게 모아지는 역할이 될 것이다. 이런 모아진 힘을 가지고 야권 단일화하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한다면 결국은 우리 야권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데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후보를 안 내는 것보다는 내는 편이 또 오히려 전략적으로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신 그 이상으로 우리 당 지도부에서 많은 고뇌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한테 질문도 좋고요. 또 아까 이제 다른 분이 당명이나 후보 전술에 관해서 또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이제 탈당하신 분들에서 당원이라고 부르기도 뭐라고 탈당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끼리 토론도 좋겠고 또 말씀을 해주시죠. 누가 또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저기 안경 쓰신 분. 네. 이정미 전 최고위원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과거 세력인지 현재 세력인지 미래 세력인지 사실은 좀 정체성이 아직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자기 성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까 유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이제 출마를 하셨으니까 부모님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만 교수님께서는 미래 세력이라고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진보는 미래 세력이고 그리고 과거를 복하는 게 애초부터 그 진보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국민들이 미래 세력으로서 진보당을 선택하지 않고 안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그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악에서 왔고요. 우리가 후보를 내면은 어떤 뭐 통합진보당들은 26억인가 국가보조 된다는데 우리 돈이 없잖아. 우리는 후보를 내면 어느 정도 나왔을까? 제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관악에서 온 윤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기 유시민 대표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요즘 이렇게 언론 프레임을 이게 좀 보면 이명박에 대한 심판, 과거에는 대선 국면이 되면 어떤 현 정권에 대한 심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마치 이명박 부도난 파탄난 이거를 뭐 대선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명박 한나라당은 이제 덮어두고 뭐 또 박근혜 새누리당은 뭐 새로운 아무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딱 나오면서 새누리당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런 프레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의 의원이 창당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석 차이로 원내 제3당이 되게 되고요. 저희들이 대선 후보를 내게 되면 그 통합진보당에서 받는 국고보조금 정도의 것을 받게 되고 만약에 10월 달에 저희가 창당을 하면 그 대선 비용 이외에도 11월부터 한 4억 6천 정도의 그 4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상황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과연 우리는 미래 세력이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솔직히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 온전한 미래 세력이다. 나는 이제 그런 세력임을 표방할 만한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년 동안의 그 민주노동당으로 대변되어지는 진보정치 과정을 찬찬히 저는 굉장히 많이 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민주노동당이 첫 번째 분당을 겪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분당을 겪으면서 저 스스로는 이 분당이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로 이렇게 분당을 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분당으로 밀어내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신의 그 정당성을 강변하셨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진보의 어떤 동일한 가치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함께 공존할 수 있고 함적 토론이 가능하고 이러한 어떤 정당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정말 잘못된 어떤 패권주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4년 동안도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주도적으로 제가 헤쳐나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또 저에게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그것을 더 이상 탓하거나 엉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현재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새로운 어떤 정당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 나는 무엇을 품고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아직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진보 정치를 갈망하는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는 미래 세대를 대표한다라고 얘기를 못할 아무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때 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2040 포럼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40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만들어서 정말 21세기 한국사의 변화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그 고민을 충분히 어떤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결과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서야 된다. 이때까지 한국사의 어떤 민주화 운동 과정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40대, 50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다음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주역이 돼야 되고 그것을 마치 뭐 손잡아주고 용기 내라고 얘기하고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 주체가 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통합진보당이 정말 혁신을 잘했다면 저는 2014년 30명의 청년 지도자를 만드는, 그래서 14년에 반드시 그분들을 당선시키는 이런 일을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진보 정치가 세대 교체를 하고 미래를 꿈꾸는 이런 모습들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새 정당 안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꼭 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더 많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아직 해결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은 해답을 찾는 그런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미래 세대를 지금쯤 뭐 표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 프레임의 표면상 보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 빠져버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격차가 나는 이유는 여론조사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권 교체가 맞냐, 새누리당 재집권이 맞냐 이렇게 물으면 약 5대3 혹은 55대 35의 비율로 정권 교체가 높습니다. 답이. 근데 3자 대결을 시키면 박근혜 씨 지지율이 한 35%에서 40% 사이가 나오거든요. 비슷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양자 대결을 시키면 박근혜 씨가 한 40%좀 나오죠. 그게 박근혜 씨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와서 새누리당 재집권을 원한다는 답변 플러스 박근혜는 새누리당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명박 정권 때 구박받았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꾸는 게 정권교체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55대 35로 나오는 정권교체 대 새누리당 재집권이 답변해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55 중에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 답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교체와 새누리당 재집권의 답변 비율이 5대 4쯤 되는 것 같아요. 5대 4. 이 5대 4는 안철수 씨의 지지율 더하기 문재인 씨의 지지율, 그것을 50으로 보면 박근혜 씨 지지율이 4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미 정권교체론이라는 것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겁니다. 이 MB 정권이 인기가 있었다면 절대로 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이런 정도의 지지율밖에 보이지 못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표면상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지만 이미 이 여론 흐름의 바닥에는 새누리당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대중적인 판단이 깔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밖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런 노래 가사도 좀 생각이 나죠? 신데렐라라는 노래 보면 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들던데 그런 것 같고요. 또 뭐 저한테 물으신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과거 세력이냐 미래 세력이냐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돌아보시죠. 주축이 40대 같아요. 5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요. 심지어 70대도 계시고 20대는 가뭄에 콩나듯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 진보정치의 현주소예요. 재생산이 안 됩니다. 소위 2002년도에 제가 개혁국민정당 창당을 할 때 그때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막강했죠. 제가 강연을 가면 청중석의 일당을 점거하고 저를 골탕 먹이는 질문들을 연속으로 쏘아대던 무렵입니다. 기세도 좋았고 숫자도 많았고 수준도 높았어요. 근데 그 뒤에 2004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큰 성공을 거둔 다음부터 대학의 학생위원회부터 죽기 시작했어요. 민주노동당이.
그래서 지금은 한대련 그 춤추는 학생들 말고는 별로 없죠. 새 세대가.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진보 정치의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럼 새 세대는 진보적이지 않냐? 천만에요. 청년들은 진보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진보적인 청년들이 진보 정당으로 조직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청년들이 볼 때, 새로운 세대가 볼 때 너무 꿀인 거예요. 진보당이.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것이 미래가 아니고 과거처럼 보여요.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개혁당을 만들 때 오가니제이션, 조직 말고 네트워크형 정당을 만들 수 없을까? 그 고민을 그때 집중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프라인 당원은 많지 않아도 온라인 네트워크로 조직하는 정당,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유럽이나 오세아니아주 등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중 조직의 회원 감소, 노동조합, 교회, 성당, 또 사회민주당, 노동당 이런 대중정당의 조직원 숫자가 지속적으로 그때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는데 오가니제이션, 전통적인 의미에서 조직을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정당 모델은 네트워크형 정당이 아니냐. 몇 개의 주요 정책에 포커싱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이 된 정책을 대표하는 리더가 있고 그리고 무정형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정당. 이 생각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근데 그게 박원순 캠프 나타났잖아요. 안철수 현상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안철수 교수조차도 이 흐름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고 네트워킹 할 것인가에 대한 감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진보 정치권은 계속해서 과거형의 조직 구축에 열을 올리면서 그 시대의 흐름을 뒤를 잘 못 쫓아가고 있는 듯한 양상으로 저는 느낍니다. 솔직히. 이것은 한국 정치의 위기고요. 정당의 위기고 더더군다나 진보 정당에게는 거의 생명줄이 걸린 위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위기 국면을 벗어나서 젊고 진보적이고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를 진보 정치의 품앗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우리 자신부터 파격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못 받아들일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새 정당 이것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젊은 세대를 새로 인입시키지 못하면 어떤 진보 정치 세력도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이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요. 독일 3인당이 이걸 잘 못해서 녹색당한테 지금 다 뺏기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녹색당이고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다 3인당이에요. 그런 현상이 여기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제가 말 많이 했죠. 그 20대의 그 진보정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그러면 이번 새로운 당에 만들어지면 뭐 그 최고위원이나 그 지도부의 20대를 좀 적극적으로 리크루팅 하실 마음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강동훈 의원께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김재단 의원님하고 사이 많이 좋아지시죠? 심각한 질문이요. 어원에서 왔습니다. 건의사항 형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라고 확실하게 입장과 노선을 견지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성공하려면은 저는 정당 이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부터 어긋나면은 저는 별 희망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은 정당 이름을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들레
진보당으로 일단. 그 참 김진남 의원하고 열애 중입니다. 제가요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김진남 의원이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고 또 여기 지금 최근에는 또 우리 이제 같이 합류하게 됐는지 그 변화했던 그 심경을 들어보지 못해서 모른다. 예, 그러나 지금 구당권파들의 그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김재남 의원도 상당히 뭔가 그 심리적 위축 내지는 그들로부터 피해를 받던 사람이라고 내가 이해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그랬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지가 한 일주일 됐는데 요즘 더 많이 이해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번을 나왔는데 기초를 같이 나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되게 불행하게 정치를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제 정말 이 주민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진보 정치를 지역에서 이룰 수 있는 정말 판을 깔아줘야 된다. 최고위원을 만들건 뭘 만들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그러한 판을 깔아주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무조건 제가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치셨을 텐데 이제 저는 우리가 더 이상 통합진보당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쪽에 어떤 분이 어땠대더라 저땠대더라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길을 선택한 거는 또 우리의 무능력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오로지 정말 우리 앞에 우리를 아직도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용기 잃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하동영입니다. 주식회사에 가서 돈 많이 낸다고 표결금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돌아가셔서 여기 계시면 다 추진위원이 돼주시고 발기인도 되어주시고 추진위원이 되면 자동으로 발기인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모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